12장 반영화 1973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상투적 움직임의 니힐리즘 영화는 움직임을 새겨 넣는 것이다. 영화는 움직임으로 쓴다. 모든 종류의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샷에는 배우, 움직이는 대상, 빛, 색채, 프레임, 초점 등의 움직임이 있고 시퀀스에는 이 모든 움직임에 덧붙여 샷들을 연결하는 몽타주의 움직임이 있고 한편의 영화에는 샷분할의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을 넘어서 혹은 이를 통해서 소리와 말의 움직임이 이들 움직임과 결합된다. 따라서 다수, 어쨌거나 열거할 수 있는 예 움직이는 요소가 있고 필름에 새겨 넣을 수 있는 다수의 동체가 있다. 영화라는 직업의 견습은 영화를 만들 때 이 가능한 움직임들 중 상당수를 제거하는 법을 습득하는 데 놓여 있다. 이미지를 하나의 시퀀스나 한 편의 영화로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배제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현재의 영화 비평 담론과 관련된 정말로 순진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 이 움직임, 이 동체란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들을 선별하는 것이 필수일까? 어떤 움직임도 선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연히 찍힌 것, 보기 싫은 것, 흔들린 것, 포커스가 맞지 않은 것, 수상쩍은 것, 촬영 장비가 노출된 것, 엉성한 것, 인화가 잘못된 것 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카메라로 시인 생존 페르스가 시에서 묘사했던 방식으로 한 샷에서 멋진 나뭇잎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편집기를 보는 와중에 카메라가 피사체를 놓친 순간을 확인한다. 그렇게 갑자기 엉뚱한 섬의 풍경,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습지가 시야에 들어와 눈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당신이 찍은 샷의 다른 데서 온 장면이 끼어든다. 이 장면은 식별지표가 될 만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당신이 찍은 샷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를 다시 찍지도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서트로서의 가치도 없다. 따라서 이 답 없는 장면은 덜어내게 될 것이다. 장 듀뷔페가 날 것 그대로의 미술을 주장했듯이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습작의 보존이나 실패한 작품의 복권을 위해 단체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단지 피사체를 놓친 장면이 제거된다면 이는 부적 합성 때문이고 따라서 전체적 질서, 샷, 시퀀스, 영화 한 편의 질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장면이 전해주는 강렬함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전체적 질서의 근거는 영화의 기능뿐이다. 즉 움직임 속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 움직임이 질서 있게 행해진다는 것, 움직임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것이다. 움직임으로 쓴다는 것, 영화를 한다는 것은 움직임의 끝없는 조직으로 간주되고 또 실천된다. 이것은 공간적 위치에 대해서는 재현의 규칙이 되고 언어에 심급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러티브의 규칙이 되며 청각적 시간에 대해서는 영화음악이라는 형식의 규칙이 된다. 소위 말하는 영화의 현실감은 질서의 실제적 억압이다. 이 억압은 움직임의 니힐리즘을 적용하는 데 놓여 있다. 어떤 한 움직임도 또 이 움직임이 부각시키는 어떠한 장도 관객의 눈과 귀에 있는 그대로, 즉 시청각의 장속의 단순한 비생산적 차이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영화에 제시된 모든 움직임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크건 작건 영화라는 장부에 기입된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귀착되고 잠재적 소득과 수익성에 속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가치를 갖게 된다. 영화가 이것으로 씌어지는 진정으로 유일한 이 움직임은 이렇게 가치의 움직임이다. 이른바 정치경제적으로 가치법칙에 따르면 셀 수 있는 단위의 수량으로 다른 대상이나 이런 수량 자체와 교환할 수 있는 한에서 대상, 우리의 경우에는 움직임, 이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대상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대상은 다른 대상에서 발생해야 하고 또한 다른 대상을 발생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과정은 전혀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며 넓은 의미에서 생산이다. 불꽃놀이 제조술. 이를 비생산적 움직임과 구별해보자. 펴진 성냥은 소비된다.
일하러 가기 전에 커피물을 데우고자 당신이 성냥으로 불을 켠다면 이 소비는 비생산적이지 않다. 그것은 상품 성냥, 상품 노동력, 봉급돈, 상품 성냥으로 이어지는 자본의 순환에 속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아이가 보기 위해 쓸데없이 성냥을 켤 때는 아이는 단지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다. 차례차례 바뀌어가는 색채를, 켤 때 정점에 오르는 빛을, 작은 성냥개비의 소멸을, 쉬익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비생산적 차이를 좋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손실은 메울 수도 보충할 수도 없으며 물리학자라면 이를 에너지의 감손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비생산성에서 희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희열의 번식의 여지뿐만 아니라 도착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의 끝부분에서 삶의 충동, 에로스, 과 죽음의 충동, 타나토스의 조합의 본보기로 이 희열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정상적 생식 능력의 경로를 통해 획득한 희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히스테리적 우렬증이나 변태적 시나리오가 계기가 되는 희열까지 포함한 다른 모든 희열처럼 정상적 희열에도 치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 희열은 이 치명적 요소를 회귀의 움직임 속에 숨기는데 이 회귀의 움직임은 생식 능력의 움직임이다. 생식의 성욕이 정상이라면 임신을 시킬 수 있고 아기는 이 움직임의 회귀다. 그러나 종의 번식의 움직임에서 벗어난 희열의 움직임 그 자체는 생식 능력이 있든 없든 성적이든 아니든 되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지나 전체 밖으로 또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리비도적 힘을 방출해버리는 움직임이다. 아이는 성냥을 켬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 전용, 이것은 피에르 클로소프스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말이다. 을 좋아한 것이다. 아이는 특유의 움직임을 통해 이른바 죽음의 구성 요소에서 희열의 대용물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아이가 예술가라면 이것은 분명 그가 대용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대용물이 다른 대상에 값할 만한 가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다른 대상으로 아이는 몇몇 구성 법칙, 예를 들면 단체의 구조으로 정해진 전체로서 자신을 구성할 수도, 자신을 보충할 수도, 자신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용물에 투입된 관능적 힘 모두가 여기서 승화되고 펼쳐지며 헛되이 불타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도르노는 유일하게 위대한 예술은 불꽃놀이 제조인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불꽃놀이 제조술은 희열 에너지의 비생산적 소비를 완벽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해변 장면에서 이 특성을 인정한다. 클로소프스키적 의미의 대용물은 무엇보다도 재현의 범주로, 예를 들면 희열을 표현하는 재현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근육운동의 문제의식 속에서 무질서한 충동들의 역설적 산물로, 해체의 구성 요소로 파악되어야만 한다. 영화와 재현적 내러티브 예술 일반에 대한 토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불꽃놀이 제조술이 요구에 부합되는 특히 영화적인 대상을 구상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두 개의 방향이 열리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경향은 오늘날의 회화 속에서 강렬하게 나타나는 두 경향과 동일한 것 같다. 이 두 경향은 또한 실제로 실험영화와 언더그라운드 영화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형식 속에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대극은 부동성과 과도한 움직임이다. 이 두 개의 대극에 이끌리면서 영화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서서히 질서유지군에서 벗어나고 있다. 영화는 소비할 수 있는 생산품이 되는 대신에 진정한 것, 다시 말해 헛된 것, 대용의 것, 강렬한 희열을 주는 것을 만들어낸다.